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 번째 시간이네요. 네 번째 시간이군요. 정신이 없습니다. 네 번째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개항과 불평등 조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찍어 놓고 제가 한 번씩 보곤 하는데요. 보니까 문제가 어느 순간 제가 굉장히 앞에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정말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제 개항. 드디어 이제 항구를 열고, 개항이라는 건 항구를 연다는 얘기고요. 항구를 연다는 얘기는 드디어 이제 다른 나라와 어떻게 본격적으로 무역을 하고 통상을 하고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평등 조약 체제라는 게 성립이 되는데, 이 조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유럽에서는 대략 한 1600년대 이후로 해가지고 조약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 어떤 두 국가 간의 아니면 여러 국가 간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국제법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이런 조약이나 이런 거 맺은 적이 없죠.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최초로 이제 서양식의 어떤 조약을 통해서 두 나라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그런 체제로 접어들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요 국제법 하에서 나오는 이 조약은 기본적으로 이 두 나라 간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다라는 겁니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점은 우리가 이전에 만나왔던 이전에 해왔던 외교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조공 책봉 체제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한테 뭔가를 보낸다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납작 엎드리잖아. 납작 엎드리고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이런 관계 속에서 뭔가 두 나라 간의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국제법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세팅은 이 두 나라가 상호 간에 동등하다는 입장에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대등하다, 평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불평등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자면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내용 자체로 굉장히 불평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조항은 사실 몇 개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 조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평등하게 작용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연유로 개항을 하게 되고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되었는가, 요거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급변하는 거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랑 급변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우리의 모습 뭐였어요? 대외 정책, 그죠? 대외 정책은 뭐였습니까? 통상수교 거부 정책. 다른 어떤 나라와도 교역하지 않겠다. 다른 나라와 화해한다 하는 거는 어떤 의미다? 나라를 팔아먹는다. 척합의에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변한다는 거죠. 대외 정책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죠?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뭡니까? 통상수교 거부 정책.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서 뭡니까? 통상 개화 혹은 통상 개국론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결론이에요. 결론.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첫 번째, 대원군이 그동안 권력을 행사해 오던 대원군, 흥선 대원군이 물러나게 되지요. 이걸 갖다가 정치에서 물러난다는 거를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시적인 표현으로 하야라는 말을 씁니다. 1873년이요. 고종이 왕자리에 올라왔을 때가 1863년이니까 딱 10년하고 가게 됩니다. 10년하고 가게 돼요. 하야하게 된 이유는요.
사실 공식적으로 흥선대원군이 어떤 직함을 가진 게 아니죠. 이 사람의 그냥 직함은 대원군이에요. 뭐 대원군이 정치해야 되다 이런 법 없거든요. 오히려 왕이 고종이 어렸기 때문에 정치를 한 건 표면적으로 누구였습니까? 고종에게는 할머니뻘이 되는 조대비가 정치를 했었죠. 근데 이제 조대비의 어떤 그런 수렴청정, 대신 정치하는 기간은 5년을 넘기지 않고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고종이 정치를 했냐? 아니죠. 흥선대원군이 주도해서 정치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1873년 같으면은 고종이 이미 나이가 22살이에요. 정치하고도 남을 나이죠. 이때는 뭐 거의 16살만 되면 어른 취급을 했는데. 그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최익현이라는 사람. 앞으로 뭐 많이 나올 겁니다. 이 근대 초기 1800년대 말을 좀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최익현의 상소문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최익현의 상소문이 올라오면서 이 흥선대원군의 정책 하나하나를 가루처럼 깝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서원이라든가 뭐 당백전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루처럼 까요. 뭐 사실 이때 이 사람이 이때 처음으로 상소문을 올린 게 아니에요. 자주 올렸어요. 자주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양반 유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이제 흥선대원군의 정책 가운데 양반들, 유생들한테 좀 불리하거나 불이익이 될 만한 거에 대해서 계속 비난해 왔다고요. 근데 거의 뭐 무시하다시피 했어요. 정부에서는 무시하다시피 하고 내가 잘 몰라갔다 드네 하면서 막 그러고 무시를 했는데 이번에 상소문은요 고종이 솔깃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직은 흥선대원군 세상이니까 흥선대원군 일파들이 제 벌 줘야 됩니다 하면서 막 하거든요. 그래가 고종이 결국에 마지못해 막 불러가지고 이제 국문이란 걸 합니다. 국문이라는 건 이제 의금부에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있잖아요. 저 옆에 밤에 횃불 피워놓고 하나 묶어놓고 막 찢었다가 불로 찢었다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국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가 국문장에 최익현을 불러놓고는 그냥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보냈어요. 보통 보면 막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런 게 한 개도 없어. 그냥 보냈어. 그래가 나중에 뭐 제주도에 보내나 뭐 그렇게 되는데 그 얘기인즉슨 고종도 이제 본인이 정치하고 싶었던 거야. 본인도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제 정책을 내놓는 거죠. 사실 고종이 이렇게 최익현을 갖다가 특별하게 벌을 안 준다는 거는 뭐예요? 최익현이 흥선대원군을 몰아내자고 했는데 고종도 이거를 동의하는구나 하면서 궁궐의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죠. 그 뒤로부터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은 궁궐에 못 나갑니다.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두 부자 관계가 좀 꼬이게 되는 거죠. 네, 나중에 이야기지만 거의 조선 말기에 웬만한 사건에 흥선대원군이 안 끼워져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안 그렇겠어요? 10년 동안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내가 아니었으면 이 친구가 왕이 됐겠냐 이거지. 자기 아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도 끊임없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제 계속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에 대항해서 고종도 흥선대원군 때문에 골머리를 안 씁니다. 일단 고종이 이제 정치를 이제 자기가 직접 한다. 공식적으로는 그 전에 하는데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궁궐에 남아있는 흥선대원군 파들 있잖아요. 흥선대원군 세력들. 얘들을 싸그리 몰아내고 그 자리를 누구로 채우느냐 하면은 자기 부인, 민씨 세력, 왕비 쪽 세력으로 쫙 깔아버리게 되는 거죠. 민씨 세력.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민씨 세력이 정치를 했니,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끊임없이 악화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얘기하자면 흥선대원군이 죽었을 때 고종이 그 장례식에 안 갔어요. 그 정도로 이 둘 사이가 완전히
파탄이 나게 됩니다. 나중에 뭐 아들들을 왕위에 올리려고 하고 나중에 손자를 갖다가 왕위에 올리려고 하고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았던 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있었을 적에는 차마 할 수 없었던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흥선대원군이 있었을 적에 대외 정책의 기본은 뭡니까? 통상수교 거부 정책 아니에요? 그죠? 외국가 들어오면 끝까지 거부하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 화해한다는 얘기하면 그거는 나라 팔아먹는다. 척합의에 아주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척합의 세운 거 기억나죠? 자,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나니까 새로운 느낌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바로 통상개화론, 통상개국론이라고도 합니다. 요게 조금씩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뜻을 얘기하자면요, 서양 문물을 수용하고 이제 서양처럼 근대 국가를 수립하자. 근대라는 말이 나왔다. 이 개화라는 말이나 근대화라는 말이나 똑같거든요. 그리고 근대화라는 말은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뭐랑 똑같다? 서양처럼 하자 하는 이 서양화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지금 아시아까지 와가지고 설치면서 막대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지. 알겠죠? 뭐를 통해서? 통상, 장사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서로 통하면서 이 얘기입니다. 요거를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박규수라든가 오경석이라든가 유홍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연배로 따지자면 박규수가 좀 한참 위고요. 그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경석, 유홍기. 오경석이나 유홍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인물이죠. 그 중인 계급으로서 뭐 무역 역관으로서 통역관 뭐 이런 거 하면서 여기저기 좀 많이 다녔던 인물이에요. 그 얘들이 댕겨보니까 아, 우리가 늦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고, 박규수는 저번에 한번 나왔었죠. 기억납니까? 제너럴 셔머노 사건 때. 네, 제너럴 셔머노 사건 때 당시 평양에 감사로, 평양 군수로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평양 감사 박규수. 요거와 관련 있지요. 근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성향이 어떠냐 하니까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좀 굉장히 리버럴합니다.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이 사람이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박지원이라. 뭐 중학교 때 기억을 떠올려야지 뭐. 중학교 때 기억. 이 사람 뭐라 불렀어요? 중상학파, 북학파라고 하잖아요. 이 북학파였던 박지원의 손자야. 북학파란 게 뭐예요? 북학파. 북쪽의 학문을 배워야 된다. 북쪽 누구? 청나라. 청나라라고 하면 뭐예요? 얘들은 순수 한족이 아니죠. 원래부터 중국에 살던 한족이 아니고 만주 쪽에서 유목민 하던 만주족. 예전에 우리가 여진족이라고 불렀던 걔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들을 옛날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무시해왔죠. 오랑캐라고. 하지만 북학파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랑캐라도 배울 거는 배워야 된다. 좋은 게 있으면 배워야 된다. 이 사람의 손자가 박규수거든. 그러니까 박규수는 뭐라 얘기하는 거야? 서양이라도, 서양 오랑캐라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된다 얘기하는 거야. 할아버지랑 똑같지. 그죠? 네, 할아버지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이름도 봐요. 그래서 세련됐잖아요. 외국식으로 박규수. 죄송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자녀 교육이란 건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별로 안 친해요. 옛날 조선시대에 자녀 교육하고 이런 걸 보면은 아버지가 막 아들을 막 무릎에 끼고 막 같이 놀아주고 삐래가 비행기 타주고 이런 거 안 해요. 겸상도 안 해요. 아버지랑 아들. 그럼 누가? 할아버지가 데리고 끼고 있으면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얘기도 하고, 그렇죠? 할아버지와 이래 한 대 건너가지고 이제 절친 사이를 유지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박규수 교육을 누가 담당한 거야? 박지원이 담당한 거야. 그러니까 오랑캐라도 얘야 규수야 이거 배워야 된대 배워야 된대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결국. 그래서 서양 거라도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살짝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뭐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본 애들이 슬슬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요거는 잠깐 숨 돌렸다가 다음 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